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이번 달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규제 영향으로 서울의 집값이 4년 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결정을 오늘 내렸습니다. 한진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할 경우 실제 주주가치 제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생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중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분리해서 결정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4시간 넘는 논의 끝에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이 엇갈린 배경에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문제가 걸려있는 대한항공에까지 경영 참여를 할 경우 실익이 낮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른바 10% 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상 기업 지분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인지 아니면 경영 참여인지 공시해야 하는데, 지분율 10%가 넘는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 6개월 내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을 대한항공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10% 룰에 따른 부담이 없는 한진칼에 대해서만 정관 변경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형태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겁니다.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의 종류 중에는 가장 약한 수준인 전관 변경부터 사회이사 선임과 이사 해임 등이 있고 단계별로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국민연금은 모 회사나 자회사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관 변경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조양호 회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 해임 금거만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한진 측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한진그룹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전관 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개 반응도 나왔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선례가 돼서 경제계 전체로 확산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거부한 지 나흘 만에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 개편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피할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 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는 2월 말 다시 한번 민주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서 총파업, 총력 추진에 돌입해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총파업 방식과 수위는 설 연휴가 지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달 말에 총파업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부터 매일 출퇴근과 점심시간 사업장별로 선전전을 하고 지역별 거점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에는 비정규직 공동기획투쟁과 결의대회도 열 계획인데요. 이처럼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노동현안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4년 반 만에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와 단독, 다세대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한 집값이 한 달 전보다 0.2%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락 전환했지만 전체 집값이 떨어진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매수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락세를 주도한 건 역시 강남이죠. 그렇습니다. 강남 4구 가운데 우선 강동구 집값이 1% 넘게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송파 헬리오시티와 하남 미사 등 인근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집값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머지 지역도 재건축이나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 하락폭이 확대됐는데요. 서초구가 0.93%, 강남구 0.85%, 송파구도 0.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 지역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우선 전국 평균으로 보면 매매 가격이 0.15% 하락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0.15% 떨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방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SBS MBC 이슈엔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 장관은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이 환경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우선 올해 1월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 영향이 70%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한중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가 워낙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를테면 20년 전의 어떤 거는 경제발전 상황이다 보니까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발생원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등 연구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기초연구 사업이라든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책들을 두 나라의 합의하에서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조 장관은 또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만간 추가 감축 계획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77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래 장관은 또 중국 내 미세먼지 정보를 사전에 받고 미세먼지 예보도 기존 2일에서 일주일로 늘려 국민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양국은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에 미중 정상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고위급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고위급 회담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미중 무역 균형을 위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업 완제품, 서비스 제품의 수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하려면 아직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상 간 대화로 결론이 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추는 정상회담에서 채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무역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미중 정상 간 담판 어떻게 전망되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 주석과 한 번 또는 두 번 만날 것이라며 모든 사안이 합의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개혁이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국의 발전 전략상 수성과 공성의 입장에 엇갈릴 뿐 아니라 정상 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3개월 만에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만남이 그동안의 미중 무역 협상의 최종 담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반도체 가격과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지난 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한 46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카드 승인 금액은 209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카드 승인 금액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 부문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해외 직구가 일반화되면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거나 돈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등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가 지난해 말 기준 470개로 2016년 82개보다 5.7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KB 하나은행 직원 241명의 특별퇴직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퇴직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임금 피크제를 앞둔 직원들이 대상이며 직급별로 보면 관리자급이 202명, 책임자급이 37명, 행원급은 2명입니다. 예, 참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문제,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는 결국은 일단 한진 칼에 대해서만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좀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나마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이준서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좀 총평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제도 체제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아니다라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이다. 네, 합리적이다. 네. 네, 우리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의결한 것이 한진칼에 대해서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였거든요. 경영 참여형. 경영 참여형.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영 참여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극적이 주주권 행사라는 것은 무슨 의결권 행사를 사전 공시한다거나 배당 관련된 내용을 이제 소극적 주주권 행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임원의 선임 해임, 그리고 정관 변경 이런 것들이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원이나 임원의 임기가 다 돼서 재선임을 반대하는 거는 소극적인 경영적 주주권 행사고 아예 그냥 이사를 선임을 한다거나 해임을 하는 거는 경영 참여형 해임이나 선임은 경영 참여형. 그렇죠. 주주권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적극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5% 룰이라는 게 있고 10%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5% 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 이상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예. 공시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인데 그렇죠. 투자 전략이 노출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 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 10% 이상의 주주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투자 목적에서 경영 참여로 절환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벌어들인 수익, 그러니까 단기 차익이 되겠죠. 단기 차익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근데 그게 겁니다. 10% 룰이 왜 생긴 겁니까? 그게 이제 왜 생긴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아예 그런 규정이 아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10% 룰을 만들어서 그거를 반환하게, 그러니까 수익금을 반환하게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들의 그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내부 이런 거래 것들 이용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의로 법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그 10% 룰이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고 그렇죠.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 우려를 했던 사항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아주 신의 한 수를 뒀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 대한항공 대신에 한진칼에 대해서만 지금 그 제한적 경영 참여라는 용어를 함에 따라서 10% 룰은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5% 룰은 그냥 희생을 하겠다. 그러면 공시는 하되 그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해서, 한진칼은 지금 11%가 넘게 국민연금이 갖고 있고요. 그렇죠. 11.7%를 가지고 있죠. 10% 룰에 적용이 되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대한항공 회사고. 대신에 이제 한진칼을 이제 타겟팅을 했던 거고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1타 2매 역할을 글쎄요 그런 생각도 들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표에 나옵니다만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7.3%를 갖고 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11.4 아니 반대죠. 한진칼에 대해서는 11%를 갖고 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7.34% 갖고 있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1.7%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세게 뭐 한다고 그러더니 결국 용두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한적이라는 조건이 붙은 경영 참여 이 표현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행사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워드를 보면 제한적 경영 참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변경이라든가 임원의 선임 해임이라든가 뭐 의결권에 대한 그 프락시 파이팅이라고 하는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 대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경영 참여인데 여기서 말한 거는 제한적 경영 참여라고 하는 거는 경영 참여형의 주주권 행사 중에 가장 약한. 그래서 그게 이제 정관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 정관 변경 중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인 경우에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정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 문구가 임원이 횡령 배임을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라는 거는 정관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중에서 가장 약한 정관 변경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뭐 우연찮게 뭐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진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해도 더군다나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는 대한항공은 아예 안 하고요. 이 정도만 해도 국민연금이 의도하는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의 의미를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국민연금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올바른 방향이고 스튜어디스 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원래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뭐 의견도 듣고 조율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요. 근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하냐 마냐를 놓고 끝까지 설왕설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2020년부터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원래 초안에는 예, 예. 근데 이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의미 없는 스튜어디스 코드가 아니냐.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막 최종안에는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포함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원들이 기업 가치를 현격히 훼손하는 경우라는 거를 제한을 뒀었고요. 예. 기업 가치를 현격히 훼손하는 경우가 이번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그거를 넣고 말고에 대해서는 너무 예.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급진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해 나간 것이 예.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좋은 제도도 너무 급진적으로 도입이 돼서 그 불필요한 어떤 사회적 어떤 소모나 뭐 논란이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렇죠. 의미가 있는 말씀이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교수님이랑 일단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이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오늘 뭐 결론 나온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이 스튜어디스 코드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찬반 양론을 저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두 분을 저희가 차례로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명대 서지용 교수 전화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 전화 연결해서 각각 스튜어디스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명대 서지용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최근 상황에서 이제 오너리스크가 큰 기업에 한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기금 운영의 어떤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처럼 뭐 이 오너나 경영진이 기업 가치를 이렇게 크게 훼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이제 한다, 적극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의 뭐 어떤 수익성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또 그 기업의 주주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이 단기로 매매 차익을 내서 이렇게 국민들의 이제 기금 운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차피 규모도 크기 때문에 국내 주식 대부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중장기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사고 팔구를 적절히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가 좋아져야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높아져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그러면은 단순히 재무적 투자로서 뒷짐 주고만 있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데 결국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수익률 제고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명대 서지용 교수님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찬성한다.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교수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만약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몇 개, 10개, 20개만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면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만 해도 300여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 300여 개의 기업에 그것도 보통 1대, 2대, 3대 주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300개 기업 모두에 대해서 경영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공기업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 시장 경제 자체가 사실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주주권 행사라든지 이런 상황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튜어디스 코드가 도입이 된 이유가 이제 이번에 작년에 그 한진 그룹의 이제 오너들이 했던 그런 어떤 갑질이라든가 횡령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좀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부 오너들의 이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사법에 관련된 사항은 사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국민연금기금에서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갖다가 한다면 그 앞에 우리 토론하신 분도 말씀하셨듯이 수익률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의 장기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면 또 주주권을 일부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불명확하게 장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경영 간섭 쪽에 가까운 그런 주주권 행사는 사실은 국민연금에게 도움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님 말씀이었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5% 이상 국민연금이 주식을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300개가 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일일이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경제 질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말이 되는데 그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김 교수님은 반대 입장을 이제 피력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이준석 교수님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대안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스튜어디스 코드를 이미 도입한 나라들이 좀 있죠. 예, 선진 영국부터 해서 일본, 캐나다 많은 기관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이 제도가 도입돼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렇게 실증적 분석을 통한 좋은 결과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의 전 단계가 기업 지배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고. 기업 지배 구조가 좋은 기업이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스튜어디스 코드가 도입이 되는 경우에 수익률은 증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서 막 도입된 지 몇십 년 돼서 충분한 검증, 충분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한 건 아니고 우리도 사실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한 셈이고요. 비교적 이제 도입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은요. 앞서 이제 서지영 교수님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이제 목적은 수익률 제고고 김용화 교수님도 반대하시지만 수익률 제고에서는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제도가 앞서 말씀한 대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너무 커서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에는 두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 증대 측면에서 보면 기관 투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지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이제 연금 사회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곡해돼서 왜곡돼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복지 쪽 관련된 거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 근본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 부작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독립성이라는 국민연금이 그 주주권 행사하는 데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독립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좀 해봐야겠죠. 지금 복지 쪽 관련돼서 국민연금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런 얘기들도 좀 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사실은 그 전에 정부들 보면은 보수 정부 시절 때도 그랬고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국민연금이 좀 주식을 많이 사줘야 된다, 사줘라. 거의 사실은 겉으로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지만 사실상 이제 압박이죠. 이제 높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그 수탁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630조가 넘으니까요. 뭔가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만큼
독립성이 보장이 안 돼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터라 예. 이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독립성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 산하에 존재를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운용을 하는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을 해야만 이 모든 그 뭐 의구심이라든가 논쟁이 좀 불식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또 전주에가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그렇죠. 와서 어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게 다 그 뭐 경제 중심지에 있지 이게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기금운용본부는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첫 번째가 기금운용본부부터. 그래서 예컨대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캘퍼스 미국에 이제 가장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미국의 캘퍼스라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구인데요. 거기는 아예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그 운용 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독립이 되는 그런 아예 주법으로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걔네들은 그러면 기관이 그런 거니까 아니면 기금운용만 그렇게 독립을 시키는 겁니까? 기관과 기금운용 모두 다 같이.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로부터 독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운용본부라도 독립을 시켜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그 기금운용본부의 그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뭐 정부직 6분, 그러니까요. 뭐 재계 그리고 뭐 사용자 뭐 해가지고 전문적이진 않단 말씀이시죠? 전문가 전문적인 거 플러스 선임 과정이 뭐 추천을 받아서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3배수 5배수 추천을 받아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캘퍼스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 선출하는 의원 비율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의 선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독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부 전문위원회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삼성하고 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그랬죠. 문제가 생겨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그 역할이나 책임이 조금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구는 확대 개편을 해놓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처음 이슈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안에는 찬성 반대를 해서 반대가 많이 나왔다. 이번 한진 칼에 대해서. 그러더니 이제 2차 회의를 해서는 그럼 의견만 제시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찬반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이게 뭐 의결 기구인지 아니면 자문 기구인지 모호하군요.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해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의결 뭐 그냥 자문 의견만 주면 되는 건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기서 뭐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의견을 줄지에 대한 그러한 세부적인 좀 방향이 좀 나오면 아주 단기적으로도 독립성 확보 방안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있는 제도를 사실 운용을 잘하면 논란이 좀 덜한데 있는 제도도 운용이 잘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좀 모호하다. 역할이 모호하다. 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먼저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일단 큰 거는 끝났으니까 그래야지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논란, 소모적인 논란을 좀 덜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관세청에서 1월 20일까지의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걱정이 더 됐는데요. 1월 달 전체가 딱 나왔는데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하고 전화로 일단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고요. 이게 계속 이럴지 한번 미리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수출 수치 보셨을 텐데 교수님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시던가요? 일단 생각보다는 덜 나빴어요. 그래요? 네, 아마도 1월 달에는 두 자리 숫자로 감소하지 않겠는가 다들 봤는데 5.8%밖에 안 줄었으니까 상당히 선방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작년 내내 실적이 정말 그 수출이 계속 꺼지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두 자리 숫자 약 13% 정도 전년 동기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살아난 것이 크게 기여를 했고, 그 나머지 분야는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반도체 마이너스 23%, 예. 무선통신 30%, 컴퓨터 28%니까 의외로 자동차와 부품 쪽에서 선방을 해서 조금 잘 나왔는데, 예. 이것이 다음 달 2월, 3월, 4월에도 계속될 건지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게요. 참 역설적으로 작년에는 반도체 때문에 그나마 참 살았는데 올해 1월이긴 합니다만 반도체가 부진하니까 또 자동차랑 부품 쪽에서 좀 도와주네요. 그렇죠. 예. 산업부가 지난달에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를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수출 단가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지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반도체가 23% 떨어졌는데 전년 동기로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예. 물량으로 보면 거의 모든 업종에 있어서 물량 충격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석유 제품하고 석유 화학 제품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한 1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쪽에서 수출이 더 침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반도체 가격은 대세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고, 예. 석유화학 제품은 이게 더 떨어질지 안 그럴지는 이게 유가라는 게 워낙 그렇죠. 이게 민감한 거라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보니까 중국이 확 눈에 띄더군요. 물론 작년에 26.8%의 수출을 중국에 우리가 했는데 전체 그 정도로 네. 최대 수출국인데 20% 가까이 수출이 줄었더라고요. 그것도 3개월째 계속 줄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걱정스러운데 이 정도라면? 그러죠. 재작년에는 중국 수출이 괜찮았어요. 예. 재작년에는. 근데 이제 작년 말서부터 이게 중국 수출이 조금 둔화됐는데 아마도 금년 내내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첫째는 중국 경제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고요. 둘째는 중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의존하던 그 반도체라든지 또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품을 국내에서 자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가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산업 정책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여러모로 경제적인 요인이나 정책적인 면으로 보나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대중국 수출은 조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중국 얘기 하나만 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워낙 우리한테 수출 비중이 큰 나라라 지금 오늘도 외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클린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주석이랑 정상회담을 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미중 무역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서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잘 풀리면 우리 대중국 수출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어떤 타협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예, 만약에 관세를 안 물리겠다, 물리기로 한 것을 25% 했다가 15% 했다가 그걸 오케이 안 물리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일단 15% 그대로 가고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물리기로 했던 것은 더 안 물리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쭉 나빠지는 것에서 더 안 나빠진다 그 정도지 이 두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그 무역 타결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그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은 우리한테 점점 어려운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명절 잘 쓰시고요. 네, 설 잘 세세요. 예.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과 또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수출 얘기를 하고 수출에서 또 가장 큰 비중이 또 우리가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얘기는 조금 더 저희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박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월 달 수출에서 반도체가 20% 넘게 이제 줄었는데요. 네. 반도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 단가 하라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보다는 단가 부분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단가 하락 추세가 이어질까요? 근데 그 추세가 아마 1, 4분기 그 정도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그 이후로는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출 관련해서 좀 반도체가 아무래도 큰 관심사긴 한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작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D램 쪽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 비메모리 쪽을 키우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메모리라고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게 뭔지 좀 오늘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뭘 생각하면 됩니까? 예, 비메모리 반도체라면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요즘 팹리스나 파운드리 그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은 막 말씀드린 파운드리 그 분야랑 그리고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지금 D램에서 세계 넘버1인데 이 네. 비메모리 쪽도 상당히 글로벌 상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술 수준으로는 지금 파운드리나 그런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기술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쪽에서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한데요. 이런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지금 세계 1위 업체가 대만 기업의 TSMC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고 예,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퀄컴이 세계 시장의 42%를 점유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삼성 스마트폰에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좀 지난번에 얘기했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비메모리 쪽 얘기를 한번 하고 그래서 삼성이 좀 맘먹고 비메모리 쪽을 키우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지금 말씀하신 TSMC나 퀄컴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좀 바짝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이제 기술력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각 제품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통신법이라든지 그런 걸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D램에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 소품종 대량 생산의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환을 해서 그 부분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화면에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에는 메모리 1위는 물론 비메모리에서도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멘트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어떤 분야를 강조하느냐가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5G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신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삼성전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2030년이면 대략 10년 조금 더 남은 건데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신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산업연구원 김양팽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는 물가 얘기입니다. 물가가 지난달에 1%가 안 돼서요. 상당히 좀 낮았죠. 너무 낮은 것도 좋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근데 걱정스러운 대목은 사실은 외식 물가입니다. 외식 물가가 3%대를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체감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그런지 뭐 혹시 좀 방법은 없을지 연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님 또 전화로 오늘 연결을 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물가 1월 물가가 1%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작년 1월 달에도 물가가 낮았는데 1년 동안 이제 작년 1년 동안 물가가 오른
매월마다 오른 것보다 낮아가지고 올해 그 1월달에 0.8% 물가 올랐죠. 글쎄요. 그래서 물가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는 안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외식 물가는 벌써 10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외식 물가가 이런 소비자 물가와 달리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오래되는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소비자 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 이렇게 낮게 인상되고 있는 원인은 원유가가 상당히 낮고요. 지금 가격이 낮아졌고, 예. 또 그 환율도 지금 굉장히 오르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또 경기가 이제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식 물가는 3% 이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고, 또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원인은 주로 이제 수입할 수 없는 물건들이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외식 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금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다든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이제 외식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임대료가 오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상승을 요인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외식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은 외식 물가가 좀 안정이 되려면, 그러니까 좀 10달째 3% 이상 이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는 게 좀 지금 소비자 물가 수준 정도로 1%대 정도로 좀 내려오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임대료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되겠군요.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이제 외식비에서 이제 원가 요인이 그 어떤 식료품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인건비와 연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신선 채소라든지 이런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외식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식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천천히 오르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신선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통 구조를 좀 더 개선한다든지 해서 원가 상승 압력을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명절 때 되면은 이제 뭐 물가 비상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올해는 이런 물가 비상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이번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또 앞으로도 침체될 게 그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경기, 미국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서 세계 전체 경기가 지금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좀 줄여가지고 설 물가를 좀 안정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율하고 원유가가 그 안정이 돼가지고 수입 물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뭐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물가는 상당히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올해 경기가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작년보다 좀 부진할 것이다. 우리 경제도 뭐 작년보다는 못할 거 이런 전망들이 많고 한 상황에서 물론 변수, 뭐 유가라든가 이런 환율 같은 변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소비자 물가는 올해도 이렇게 1%대 정도의 비교적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연간으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였는데 올해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인건비가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해서 인건비 상승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이 서로 상쇄되면은 뭐 현재 그 작년 물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1.5% 내외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절 잘 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연세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예, 명절 잘 되시고 조심해서 시골 갔다 오시고 저희는 7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